니들한테 내가 문자로 링크를 보내줄 거거든. 유튜브 링크에 이제 우리가 수업한 게 올라가요. 그래서 피드백을 하고 노트 필기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노트 필기는 특별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 핵심 정리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핵심은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이제 풀이 방법을 제가 노트 하는 방법을 알려준다면, 노트를 피면 첫 장 넘기고 오른쪽만 검은색 볼펜으로만 필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왼쪽은 남겨놓으시고, 넘겨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만 쓰시고요. 왼쪽은 그림이나 그 다음에 뭐 중요한 부분 포스트잇으로 붙일 자리를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생명과학 문제 원자를 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서 틀린 거 좀 볼 거 아니에요. 책을 보지 마시고 노트를 한번 보세요. 노트에 써 있으면 파란색으로 점이나 밑줄을 치면 되고,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쓴 거 첨삭을 하고 이런 건 다 완자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시간이 없으면 테스트도 못하고 막 가요. 진도만 쭉 뺄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한두 문제 정도 그래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확인학습 문제가 있다라면,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첫 시간이면 조금 5분, 10분 일찍 오십시오. 알겠습니까? 그 테스트를 좀 보고 들어가면 좋으니까요. 연거푸 있는 수업 시간은 제가 최대한 쉬는 시간에 보거나 잠깐 보거나 이런 식으로 하겠지만, 이 시간은 좀 10분 일찍 와서 한번 테스트 한번 보시고, 제가 여기 쫙 깔아놓을 테니까, 수업 시간이 딱 되면, 못 풀었으면 쉬는 시간에 좀 풀어갖고 한번 답지 맞춰보고, 전 시간 거. 알겠죠? 그래서 거기서 틀린 건 빨간색으로 표시하세요. 빨간색으로. 제일 먼저 여러분들 노트 필기할 때 규칙성을 찾으셔야 돼요. 파란색은 이거고, 빨간색은 이거고, 그러면 나중에 볼 때 여러분들이 좀 인지감이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보기 전에는 형광펜을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수능 볼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옛날에는 수능 과목에서는요, 견출지 포스트잇 있잖아요. 그거 길게 있는 거. 그것 막 붙여갖고 했었어요. 나중에는 통합과학 시간에 선생님이 수능 준비할 때 핵심 노트 어떻게 작성하는지 알려줄 거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검은색, 빨간색, 파란색의 마지막 형광펜을 이용한 노트 필기를 한번 해보세요. 알았지? 거두절미하고 뭐 단원 소개, 컨텐츠 소개도 못해요. 대신 시간이 나는 대로 선생님이 설명을 할 거니까, 생명은 커다랗게 3단원 되어 있습니다. 알았어요? 3단원이고 여러분들 집중이수기 때문에 그 컨텐츠를 잠깐 보시면, 자, 선생님 생각에는요, 1단원 정도, 1단원에서 2단원에 그 신경자극 전도랑 시냅스 전달이 있죠? 2단원의 첫 단원 있잖아요. 신경자극 전도와 시냅스 전달. 거기까지가 중간고사일 확률이 높아요. 알겠어요? 왜? 그 2단원에 신경자극 전도와 시냅스 전달이 무엇이다? 킬러 단원입니다. 거기가. 알겠죠? 일단 뭐 근수축, 정량적 계산하는 게 거기 있고, 흥분 전도도 거기 있고요. 그 다음 그 뒤쪽으로는 이제 기말고사가 될 거예요. 뭐, 옛날같이 수능 본다면 누적 이럴 텐데, 그렇지 않고요. 구본고는 전통적으로 누적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뒤쪽에 가면 기말고사는 어디가 킬러 단원이냐면, 그 3단원에 유전 정보와 생식세포 형성 있죠? 거기가 킬러예요. 유전이 빠진, 15계정에서 빠졌거든요. 22계정으로 바뀌면서. 근데 분열은 있습니다. 분열도 충분히 유전 쪽 문제를 간접적으로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할 겁니다, 제가. 그러면 오늘은 생명과학의 이해라는 1단원의 첫 소단원을 싹 끝내버릴 겁니다. 알겠죠? 자, 봅시다. 자, 먼저 우리 1단원 생명 시스템의 구성이라는 파트예요. 일단 첫 번째, 여러분, 생명 시스템이라는 건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죠. 이 생명 시스템은 뭐로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세포로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생명 시스템을 구성하는 게 누구냐를 차근차근 배웁니다. 그래서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기관계며 조직계며 이런 건 여기 통합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만, 세포, 조직, 기관, 개체, 그 다음에 개체군. 알겠어요? 개체군. 이거 자연선택, 변이와 자연선택 그런 거 배웠죠, 통합과학에. 그게 개체와 개체군 과정이고요. 생명 다양성 그런 거 배웠죠. 뭐 생태계 다양성이나 유전적 다양성, 종의 다양성 배웠잖아요. 거기가 군집 단원이에요. 군집, 그 다음 마지막에 생태계예요. 알았어요? 그 순서대로 여기는 출발을 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봐요.
페이지 10쪽에 보면 요게 있습니다. 자, 요 말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잠깐. 먼저 생물이라면 이러한 성질이 있습니다를 거기에 소개를 해놨어요. 생물이라면 이러한 순서가 이런 특성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는 겁니다. 아,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 지금부터 제가 소개하는 생물이라면 이런 특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특성이 없으면 생물이 아니다가 아닌 거예요. 그냥 생물은 보편적으로 이런 특성을 갖고 있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생물이라 부르고, 이 6가지 특징 중에 없어도 생물이다. 알겠어요? 그 첫 번째 보시면 요게 있어요. 생물은 이렇게요. 기본적인 출발 단계예요. 생명 시스템의 기본이 뭐다? 세포. 국가의 기본이 누구예요?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고? 맞습니다.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이죠. 국민이 뭉쳐서 조직이 되고 사회가 되고 군이 되고 광역시가 되고 우리나라가 되는 거 아니에요? 세포가 기본인데, 세포는 딱 2가지. 구조적, 기능적. 이것의 기본 단위예요. 자, 구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세포의 모양과 크기가 좀 다릅니다. 전체적인 크기는 같은데 실제로 신경세포 뉴런의 모양과 일반 세포들의 모양이 다르고요. 그죠? 식물세포와 동물세포가 다르거든요. 다음에 기능적인 기본 단위라는 건 간세포가 다르고 의세포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기관계를 구성하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세포는 이런 특징이 있다. 자, 2번째 거기 써 있죠. 물질 대사를 해야 된다. 자, 이 물질 대사 파트는요, 통과에 어디에 나오냐면 의외로 그 생명 시스템에서의 화학 반응이라는 단원이 있죠. 생명 시스템의 화학 반응.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더 나아가면 효소가 관여하고 뭐 이런 거 활성화 에너지 배웠던 부분이 있죠. 거기에 해당되고, 또 이 단원이 어디랑 연계가 되냐면 물질의 화학 반응과 열의 출입 이런 단원이 있죠. 열 출입하는 거, 발열, 흡열, 거기랑 연계돼요. 여기가. 알겠죠? 그러니까 물질 대사라는 것을 간단히 설명하면 2개로 나온다는 거야. 이화가 있고요, 동화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배우는 거예요. 통과 시간에 배웠잖아요. 이화라는 건 고분자가 뭐로 가는 거다? 저분자로 가는 거죠. 뽀개지는 거예요. 다음에 동화라는 건 같을 뿐입니다. 하나로 합쳐지는 거죠. 그래서 저분자가 어디로 가는 것이다? 고분자로 가는 과정이다. 그런데 우리가 물질 대사 그러면 생명과학에서는 이것이 시스템에서의 어떤 화학 변화다라고 얘기하는데, 화학이라는 파트에서는요, 이런 화학 변화가 일어나면 무조건 누가 따라온다? 열이 붙습니다. 열 출입이 따라온다. 그래서 물질 대사는 에너지 대사를 수반한다.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수반한다는 게 뭡니까? 같이 곁들여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분자가 저분자로 가면 이렇게 열이 빠져나오는 무슨 반응? 발열. 그 다음에 저분자가 고분자로 가면 흡열. 이런 열 출입이 따른다. 그래서 우리는 이화를 분해라고 한다면 동화를 우리가 합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합성. 알겠죠? 합성하는 과정이 흡열, 분해하는 과정이 발열. 이게 물질 대사고, 이에 따른 예를 출제자들이 내요. 예를 들어서 이화라고 하는 건 호흡이다, 그 다음에 소화다, 그런 거 말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밥 먹으면 훈훈한 게 그거고요. 동화라는 건 대표적으로 광합성이죠. 광합성.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생명 중심 원리라고 그 단백질 합성 배웠죠. 그 트리플렛 코드가 코돈으로 갖고 막 이런 거, 전사 막 이런 거, 번역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게 무슨 과정이에요? 동화 과정이에요. 알겠죠? 그럼 에너지가 막 따라오고 효소가 관여를 한다는 거죠. 자, 3번째가 자극에 대한 반응. 그 다음에 얘를 같이 놔요. 자, 이게 뭐냐? 생명과학은 얘한테 진심이에요. 얘한테도 진심이고요. 요 2 파트가
중간고사 마지막, 그 다음에 기말고사에도 킬러는 생식세포 분열이지만 얘까지 따라오면 아주 문제가 커집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보세요. 외부의 환경 변화를 자극이라 불러요. 외부의 환경의 변화를 자극이라 부르는데 이 자극이 왔을 때 사람이 받아들이는 시스템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서 서로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상호 보완적이죠. 그래서 외부 자극이 왔을 때 정말 빠른 리액션이 필요하고 우리 몸의 반응이 필요한 것들은 자극이죠. 뭐예요? 신경계요.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은 잘 봐요. 항상성과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을 나눠서 생각하는데 사실 자극이라는 게 별게 아니거든요. 우리 몸이 자극을 받았을 때 취하는 모든 반응이 자극에 대한 반응이에요. 근데 거기에 항상성도 있고 그 다음에 자극에 대한 순수 반응이 있다면 이 말은 요게 핵심입니다. 신경계와 호르몬계예요. 요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신경계는 굉장히 빠른 반응을 원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돌멩이가 날아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해야죠. 이게 신경계예요. 근데 항상성은 무엇이냐면 우리 몸이 어떤 환경 변화를 딱 느꼈을 때 급격히 변하면 우리 세포들의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항상 일정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런 걸 피드백 작용이라 하는데 가장 좋은 게 항상성이 좋은 게 여러분들 요즘 춥죠? 집에 가면 보일러 개병난방 하면 틀잖아요. 온도 딱 맞추죠? 그럼 이 온도를 어떻게 합니까? 이 보일러가. 밖에 따뜻하면 좀 낮출 거고 밖에 추우면 높일 거고 이게 항상성이에요. 알았어요? 그래서 보세요. 신경계는 수초 혹은 100분의 1초 사이의 반응을 보는 거죠. 우리는 그걸 속된 말로 순발력이라고 그래요. 알았죠? 뭐 뜨거웠을 때 떼내는 거, 그 다음에 뭐를 딱 피하는 거 이런 것들이 신경계가 하는 일이고 호르몬계는 외부의 온도가 떨어졌어. 그럼 몸이 자기 온도를 유지하지 못하면 생명체는 죽잖아요. 그쵸? 그러면 몸의 모든 세포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화작용을 촉진시켜요. 그럼 열이 막 발생하겠죠? 그럼 몸에 영향을 줘서 우리 몸이 이제 어느 정도 온도를 유지합니다. 근데 너무 더워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모든 세포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 이화를 억제하는 거죠. 그죠? 자, 이게 시간이 금방 변할까요? 아니요. 이건 오래 걸립니다. 근데 여기서 잠시 아까 100분의 1초, 1000분의 1초 막 이런 말 따졌죠? 호르몬계는 20분. 알았어요? 20분 안에 자기 항상성을 유지하는 거죠. 체온 조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혈당량 조절이 있고요. 삼투압 조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이 세 개가 시험에 맨날 나옵니다. 여기서 뒷단원. 내가 왜 이걸 잠깐 하고 가는지 알죠? 이 책 단원이 다 얘예요. 이렇게. 생명의 이해 단원이라고요. 알았죠? 자, 그래서 자극에 대한 반응은 사실 신경계와 호르몬계가 하는데 신경계는 급작스러운 반응에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호르몬계는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참여를 한다. 그러나 각각 반응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경계와 호르몬계가 같이 작용을 합니다. 같이. 예를 들어서 추우면 몸이 어때요? 떨죠? 이게 신경계가 하는 일이에요. 불불불 떠는 거. 그죠? 그러면 이제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물질 대사를 촉진하죠. 이화 아니면 동화. 이화를 합니다. 열을 내야 되니까 발열. 그래서 몸의 온도를 높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추워요. 이 방 안에 들어왔어. 그러면 문을 탁탁탁 닫아야지. 일단 외부 공기를 차단하는 거. 이거 신경계가 하는 일이고 여기는 그때를 부셔야 되잖아. 그리고 불 붙이고 불 떼자. 그럼 금방 뜨거워져요? 한참 있다 뜨거워지죠? 물론 식을 때도 한참 걸리고 이게 호르몬계가 하는 일이에요. 아시겠죠? 요런 과정.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발생과 생장이에요. 자, 모름지기 생명체라면 요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게 뭐냐? 자, 이 접합자라는 말을 쓰는데 요즘에 여러분 22 개정이 되면서 뭐 용어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도 억지로
이제 쓸 건데 수정란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수정란. 정자와 난자가 맞는 게 수정란이잖아요. 이게 접합자로 바뀌었어요. 웃기죠? 접합자로 바뀌었어요. 나중에 출제자들이 문제 낼 때 접합자로 되면 아 이거 수정란이구나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발생이라는 건 정자 난자가 만나서 접합자 수정란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게 생명체는 아니잖아. 얘가 어떻게 해요? 뭐를 해요? 분열을 하죠. 세포 분열을. 근데 이게 체세포 분열하고 좀 달라요. 뭐냐? 접합자라는 수정란은 커요. 13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커요. 그게 정상세포 크기로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면 핵의 숫자만 늘어나고 세포질은 줄어요. 그래서 뭐가 된다? 태아가 되는 거죠. 자, 수정란 자체가 태아가 되는 데까지 이 2세포기, 3세포기, 4세포기, 뭐 8세포기 이렇게 난화를 하는 과정이 발생입니다. 자, 그럼 뭐라고요? 불완전한 개체가 완전한 개체로 가는 게 발생 과정. 그럼 저 생장은 뭡니까? 어린이가 어른 되는 거예요. 세포의 숫자가 똑같이 늘어나죠. 늘어나는데 이게 출발과 종착이 달라요. 발생은 뭐라고요? 요렇게 볼까? 접합자란 말을 이제 쓰자. 여기서 뭐로 가는 거죠? 태아. 생장은 굳이 여기다 하면 태아가 아이가 돼가는 과정이죠. 아이가 돼가는 과정. 아셨어요? 그래서 얘도 체세포 분열이고 얘도 체세포 분열인데 얘가 좀 달라요. 얘는 뭐냐면 피자를 우리가 먹을 때 2명 그럼 반 딱 잘라서 먹으면 되죠. 근데 8명 그러면 그 피자를 8조각을 내는 거. 그 조각을 내는 게 나날이에요. 발생. 근데 어디까지 조각을 내느냐? 정상세포 크기까지요. 알았죠? 그래서 완전한 개체가 됐어. 머리도 되고 눈도 나오고 팔도 나오고 이게 태아예요. 이게 발생. 그러니까 불완전 개체가 완전한 개체가 되는 거. 그리고 이제 어린이가 어른 되는 건 세포의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똑같은 세포가 체세포 분열을 하는 거. 이게 발생과 생장. 그래서 실제로 발생 그러면요. 뭐 개구리 알이 그 어린 그 개구리가 되는 과정이 있죠. 뭐 뒷다리가 쑥 앞다리가 쑥 뭐 이렇게 노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과정이 발생 과정. 그 다음에 작은 개구리가 큰 개구리가 되는 게 무슨 과정? 생장 과정.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생식과 유전이 있습니다. 생명체라면 당연히 생식을 해야 돼요. 정자, 난자가 있어서. 아니면 단세포 생물들은요, 굳이 정자, 난자가 없어도 지가 뭐 분열법으로 딱 분열이 되잖아? 그럼 체세포 분열이 그냥 생식인 거야, 걔들은. 알았지? 이렇게 되는 것이 보통 우리가 말하는 생식. 그래서 여기 생식세포 분열이라는 걸 할 거고요. 이 생식세포 분열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중학교 때 마음속에 깊숙이 담아두고 배우지 않았겠지. 그지? 그래서 거기 가서 다시 배워야 되더라. 알았지? 이 생식세포 분열은 유전적 다양성을 키운다라고 얘기해. 그게 단순한 거야. 자기 혼자인 사람. 외동. 없어? 그럼 당장 자기 피부치를 봐. 같은 엄마 아빠 나왔는데 다르잖아. 실제로 성이 다를 수도 있고 같은 성인데 성격도 다르고 외모도 약간 달라요. 뭐 이런 거죠. 이게 유전적 다양성이에요. 그게 생식세포 분열 때문에 나오는 거야. 알았지? 하지만 명확한 건 니네는 엄마 아빠의 작품이라는 거야. 그래서 엄마 아빠는 아이를 계속 낳을 때마다 새로운 애를 내. 새로운 애. 엄마 아빠랑 비슷한데 새로운 애. 조합 때문에 그렇고 똑같은 애가 나오는 경우는 일란성 쌍생아밖에 없어요. 알겠지? 그런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적응과 진화는 통과 시간에 엄청 배웠을 겁니다. 자, 이게 뭐냐? 여러분들 적응이라고 하는 것은 비생물적 요소와 생물적 요소 사이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통과 시간에 배웠다면 비생물적 요소가 생물적 요소한테 영향을 주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작용이라 하고 생물적 요소가 비생물적 요소한테 영향을 주는 걸 반작용이라 한다면 예를 들어서 빛의 세기로 인해서 홍조류, 갈조류, 녹조류의 그 번성 시기가 다르다는 거. 그 다음 북극여우, 온대 붉은 여우, 그 다음에 적도의 사막여우가 그 키와 모양이 다르다는 거. 이런 게 뭐야? 빛이나 습도나 온도가 생명체에 영향을 주는 작용이죠.
거기에 맞게 같은 동물들이라도, 같은 종이라도 거기에 맞게 오래 적응을 하다 보면 서로 다른 종으로 분화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배우냐는 거죠. 니들 통합과학을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얘 수능 아마 니네들 첫 하죠. 니네 보고 작살나면 니네 후배들이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구나 라고 할 거야. 뭐냐? 스토리텔링으로 나올 거예요. 무조건. 왜 얘를 배워야 되는데 이 단원만 열심히 공부해서 이 단원 맞고 이 단원 틀리고 이게 아니라 통합적으로 나올 겁니다. 진짜로. 알겠어요? 다시 말해서 왜 너희들은 그 자연 선택을 배우잖아요. 그죠? 자연 선택에서 적응한 놈만 살아남고 멋있고 힘있고 이런 애가 살아남는 게 아니야. 적응을 한 애만 살아남는 거야. 그게 자연 선택이거든. 그렇게 했는데 그 자연 선택이 장소가 다르면 같은 핀치세라도 갈라파고스 군대에서 섬에 따라서 같은 종인데 분화가 된 거야. 종의 분화. 이게 고생대 말기, 중생대 말기 5번의 대멸종이 있었는데도 생물종이 확 커지는 이유야. 그게. 알겠냐?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그럼 진화는 뭐냐? 얘는 짧은 시간 동안에 그 환경에 익숙해지는 거고, 알았어? 얘는 오랜 세월 동안 아예 바뀌어버리는 거, 모양과 이런 거지. 핀칫의 부리가 뾰족하니 뭉툭하니 이런 거 봤잖아. 그치? 그런데 진화는 그러니까 다리가 날개가 됐다는 이런 식인 거야. 말이 원래 5개의 발가락인데 하나로 바뀌었다는 거, 이런 것들. 그럼 뭐지? 짧은 세월, 오랜 세월. 자, 이게 끝이야. 간단하게 10분, 15분 동안 정리했어. 자, 그럼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누구냐? 얘야, 얘. 얘가 코로나가 나오기 이전에도 얘가 되게, 알았어? 먼저 바이러스에 대한 역사를 한번 보자. 우리 바로 팬데믹이 온 게 코로나였잖아. 근데 너희들이 이전에도 사스도 있었고, 기억나? 사스, 메르스, 그죠? 이게 하나의 바이러스예요, 여러분. 이 바이러스가 변종을 한 거예요. 계속. 그럼 앞으로 어떨까요? 또 나와요. 팬데믹은 또 옵니다. 인간은 바이러스를 정복을 못합니다. 만약에 바이러스를 정복했다 그러면 인류의 생명 연장 기술이 50년은 뒤로 갈 거예요. 자, 왜 그런지 보세요. 이 바이러스라는 게 오늘 특징에 대해서 배우면 저래서 저렇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 거야. 바이러스는 말이에요. 모양과 크기가 다 달라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시험에 나오는 바이러스가 이렇게 생겼고요. 이런 식으로 바이러스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바이러스 봤죠? 동그란 거에 이렇게 점이 이렇게 있는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알죠? 자, 근데 봅시다. 일단 세균보다 작은 게 바이러스입니다. 세균보다 작아요, 바이러스가. 알겠죠?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껍데기, 이 껍데기, 이게 누구냐? 단백질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얘가 존재합니다. 핵산. 여러분, 핵산은 누구누구를 핵산이라고 그래? 얘들을 핵산이라고 하잖아요. 맞죠? 참고로 누가 복잡해요? DNA. 기억나죠? DNA는 염기가 몇 개 있어요? 4개 있어요. 아저씨 우리 집 가요. 아데닌, 구아닌, 티아민. 기억나요? 까먹었어요. 아저씨 우리 집 가요. 아저씨 차 타고 가요. 이렇게 외워요, 보통. 자, DNA는 아저씨 차 타고 가요. 얘는 아저씨 우리 집 가요. 이렇게 외우거든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우라신. 이런 식으로. 얘가 이중가닥이고 단일가닥이잖아.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야. 보편적인 게 있어. 뭐냐? DNA가 있으면 반드시 RNA가 있어야 돼. 이걸 너희들이 배웠다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곳에 있는 내용인데 통합으로 확 내려온 거야. 뭐냐? DNA의 유전 정보를 실질적 소화기관에, 그러니까 어떤 세포 소기관에 전달을 해서 우리 몸에 끊임없는 물질들을 만들어내도록 명령을 내리는 것이 DNA이고, 그걸 수행하는 게 RNA라. DNA가 있는 동물은, 생명체들은 무조건 RNA를 갖고 있어. 알았어? 그런데
그 DNA 없이 혼자 RNA로 존재하는 애들도 있어. 하지만 DNA만 존재하는 애는 없어. 무조건 DNA는 누굴 데려온다? RNA를 데려오는 거야. 꼬봉이 꼭 필요하거든. 지 스스로는 못해.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 말 갖고 바이러스에 대한 생물이냐 무생물이냐를 증명하는 게 여기가 제일 중요해. 먼저 생물적 특성은 뭐 갖고 있느냐? 바로 얘가 있다는 거야. 자, 지금 내가 말하는 게 그냥 전체 확 줄인 거야, 액기스로. 핵산이 있으면 뭐가 가능하냐면 유전이 가능하면 얘가 가능한 거야. 알겠어? 내가 얘기했잖아. 사스, 메르스, 코로나로 오면서 얘는 끊임없는 돌연변이를 한 거야. 알겠니? 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봐봐. 니네가 그 신속 진단하고 유전체 PCR 검사 마지막 기말에 나왔고 머리 좀 아팠지? 그지? 그 진단키트 원리하고 그지? 그 좀 PCR하고 좀 어려웠잖아. 진단키트 원리가 뭐였니? 단백질의 종류를 찾아가는 거잖아. 바이러스의 단백질 종류를 찾아가는데 이 단백질의 종류가 RNA는 한 가닥이잖아. DNA는 두 가닥이고, 물론 두 가닥의 DNA 바이러스가 있어. 한 가닥의 RNA 바이러스가 있고, 좀 더 안정적인 건 DNA 바이러스라 이놈들은 그래도 1년, 그 다음 2년 정도는 가. 그 바이러스가. 안정적이잖아. 근데 RNA는 한 가닥이기 때문에 지멋대로 변해. 3개월마다 변해. 그러니까 인간이 코로나가 딱 발생을 했어. 그래서 그 뭐를 항원을 취직을 해. 바이러스를 취직해서 연구를 해. 그래서 치료약을 딱 개발하면 4개월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니? 얘는 이미 다른 바이러스로 변종된 거야. 그런데도 왜 그걸 맞이할 수밖에 없느냐? 기존 애들도 있으니까. 그거라도 막자야. 그래서 그때 당시 어땠냐? 어느 나라는 그냥 방사시켰잖아. 야, 우리는 그냥 정상적인 경제활동해. 인간 스스로에게 맡길 거야. 북유럽은 다 그렇게 했다고. 노르웨이니 뭐 이쪽이 걔들이 뭐 나라가 돈이 없어 그런 게 아니라 안 되는 걸 아니까. 알았어? 그렇게 된 거야. 그냥 감기라고 보고 그냥 그 사람들은 한 거야.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고. 알았어요? 왜? 인류가 얘를 정복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서. 일단 얘는 이 안에 뭐가 있다고 그렇게? 핵산이 존재해. 이렇게 핵산이. 알겠어? 이런 핵산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게 DNA가 됐든 RNA가 됐든, 물론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무조건 RNA야. 핵산이 있어서 얘가 세대를 거듭하면서 특성을 물려줄 수가 있고, 뭐가 가능해? 이제 돌연변이를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돌연변이가 되면 말이다, 단백질의 종류가 바뀌게 되거든. 그러면 기존에 만들었던 항체 같은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진단키트에 넣고 쭉 딱 뜨는 건 예전 바이러스인 거지. 요즘 바이러스는 안 떠. 얘가. 그럼 오늘 멀쩡하네? 죽는 거야. 그냥 걸려갖고. 그런 거라고. 자, 근데 이렇게 생물적 특성이 있는데 얘도 갖고 있는 거야. 자, 이 둘을 모두 갖고 있는데 무생물적 특성이 뭐냐? 얘는 이걸 못해. 왜 물질 대사를 할 수가 없느냐? 통과 시간에 이미 배웠어. 이렇게 이화와 동화가 일어나려면 이거야. 일어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인자임이야. 효소. 생체 정촉매,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효소가 있어야 이 물질 대사가 일어나. 근데 누구는? 바이러스는 얘가 없어요. 효소가 없어서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없어. 그럼 뭐가 못 쫓아오냐? 에너지가 나오지 못해.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것 때문에 자, 살아있는 생물, 활물. 여러분 이거 횟집 가면 화로회 뭐 이러잖아. 그러니까 살아있는 물고기란 뜻이야. 활물 기생이라는 걸 해야 돼.
어디에서 대부분 기생하냐면 세균, 대장균 이런 데 들어가. 그러면 야, 대장균 속으로 얘가 침입할 정도면 세균이 커, 바이러스가 커? 세균이 큰 거야. 알겠어? 세균 요과기를 통과해.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가끔 모자이크 TMB 바이러스 얘기를 좀 해줄 거야. 그래서 뭐 세균 요과기를 통과해서 그 남은 액체, 그럼 세균은 걸러졌을 거 아니야. 그 액체를 발라봤더니 모자이크 병에 걸린 거야. 그럼 이 물질, 병원체는 세균보다 작은 거지. 그 바이러스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그런 거 있죠? 여러분, 감기가 뭘 것 같아요? 바이러스죠? 감기. 임신한 엄마가 감기에 걸리면 아이도 걸려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어떤 균에 감염됐죠? 아이는 안 걸려요. 이 태반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죠. 크기가 커서. 알았어요? 자, 활물 기생을 해야 되고, 요 과정이 가끔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얘가 이러한 대장균에 침입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얘가 막 이렇게 돼요. 많아져요. 자, 분열한다? 이 틀린 답이에요. 여러분, 분열은 생식, 생장, 체세포 분열, 생식세포 분열, 이건 생물이 갖고 있는 행동이에요. 분열. 알았어요? 정식적으로 그들의 효소를 이용해서 분열을 하는 것. 근데 얘들은 분열이라고 안 하고 증식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 좀 알아두셔야 돼요. 말이 증식과 분열은 다른 말이에요. 알았죠? 숫자가 많아질 수 있죠. 근데 그게 자기 효소 갖고 오는 거예요? 얘 효소 이용해서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가 막 증식되면 껍질을 깨고 나와요. 선생님, 그러면 우리 세균은 어떻게 돼요? 꺼지는 거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뭐, AIDS, HIV 바이러스 있죠. 에이즈. 걔들은 막 T세포에 막 들어가요. 거기에 감염시켜서. T세포라는 건 여러분들 저기서, 방어작용에서 여러분들 배우거든? 알아서? 그게 1학기 기말범일 거예요. 방어작용도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그 면역 과정에 있는 거기에 관여하는 세포에 들어가서 얘를 파괴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어떤 바이러스가 있는데 우리나라 군인에만 바이러스 감염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보통 사람은 잔뜩 있고 군인은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되냐? 이 나라가 다른 나라한테 먹히겠지. 그치? 그런 것이 에이즈야.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란 말. 이런 애들 되게 많아. 이런 말라리아 배웠지. 병원체에서 말라리아가 어디에 침투하디? 정상 적혈구만 감염시켜. 누구는 감염을 못 시켜.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에 걸리면 적혈구가 남모양이잖아. 거기는 못 들어가, 얘가. 그래서 그게 적응이야. 그 아프리카 중앙에는 말라리아에 감염된 모기들이 엄청 많거든? 정상인이 못 살아요. 근데 부족들이 되게 많이 살고 있어. 가서 조사해봤더니 다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야. 그게 뭐야? 자연 선택이야, 그게. 알겠어? 그런 과정. 이제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잠깐 10쪽에 있는 그 실험이 있을 거예요. 그 실험. 나올 확률이 7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실험이 뭐냐면, 자, 일단 보세요. 화성에 가서 탐사를 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만, 왼쪽 그림에 밑에 불이 있죠, 불. 맨 밑에 불 있잖아요. 흡열이에요, 흡열. 그럼 무슨 작용? 동화작용 검출하는 거예요. 동화작용. 알았어요? 열을 가해주잖아요. 동화작용이라고. 그런데 누굴 집어넣냐면 이산화탄소를 집어넣었죠. 이산화탄소를 집어넣어서 수분과 함께 뭐가 일어나는 걸 보겠다. 동화가 CO2가 있는데 걔가 포도당이라는 좀 고분자 물질이 만들어지는 것이 증명된다면 여긴 생명체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확인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탄소 위에 위첨자로 쓴 숫자 있죠. 그게 원자량이거든. 근데 원래 탄소가 12입니다. 근데 14짜리는 동위원소라고 방사선을 낼 수 있는 능력치가 있는 애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토양 안에서 고분자가 발견됐는데 걔가 방사능을 내더라. 그럼 이거 CO2가 들어간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 실험. 동화작용. 두 번째 건요. 저기 탄소 14가 포함된 영양소, 포도당 같은 걸 넣은 거야. 그래서 만약에 기체 분석기에 CO2 14짜리가 확인된다 그럼 이화된 거 아니야. 그건 이화. 알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화작용을 알아보는 실험. 자, 마지막.
영양소를 넣었더니 기체 조성에 변화가 없다. 기체 분석기가 뭐 하는 걸까? 영양소를 집어넣으면 만약에 얘가 무산소 호흡을 하더라도 이산화탄소를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CO2가 많아질 거야. 분석기로 확인하는 거고, 또 유산소 호흡을 한다면 산소량은 줄고 CO2량은 많아질 거야. 그지? 근데 기체 조성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건 생명체가 살지 않는다. 알았어? 바이킹 탐사가 그런 겁니다. 알았지? 자, 이제 넘깁니다. 너무 혼자 떠드는 건 아닌지 이해가죠? 괜찮아요? 자, 페이지 20쪽으로 갑니다. 자, 이쪽은요, 생명과학의 특성 해갖고 제가 생명과학의 분야까지 멋있게 얘기해주고 싶지만 이것도 역시 우리에겐 사치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거기 20쪽의 밑에 생명 시스템의 구성 단계 보여요? 그 정도는 하고 가자는 거예요. 그 정도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생명 시스템의 구성 단계를 보시면, 자, 모든 생명체의 구조적, 기능적 단위가 뭐라고 불렀습니까? 세포요. 이 세포가 모이면 뭐가 됩니까? 조직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로는 뭔지 모르겠어요. 조직 검사 한번 합시다. 뭐 이런 거 있죠. 병원에 가면. 뭐 니들이 한 일은 없을 거예요. 니네 하면 안 돼요.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또 영화나 그런 대사에 많아요. 그런 것들이. 자, 그런 조직이 뭉치면 뭐가 되느냐? 기관이 됩니다. 기관. 조직들이 뭉친. 우리 기관, 니네 주변에 기관 뭐 있냐? 동사무소. 이런 거 있잖아. 가보면 막 민원실, 먼실 잔뜩 있잖아요? 그런 게 조직이에요. 뭉쳐서 기관. 알았죠? 그럼 기관들이 뭉치면 뭐가 되느냐? 기본적으로는 이겁니다. 이게 개체죠. 개체. 개체. 하나하나. 알았어요? 너희들 하나하나가 지금 개체예요. 그럼 그 개체들이 뭉치면 뭐가 된다고요? 개체군. 이걸 우리가 이렇게 불러요. 종이다. 알았습니까? 종이다. 자, 그런 개체군들이 많이 있으면 군집이 되는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군집이란 말을 처음 들을 거야. 여러분, 생태계 다양성에서 종이 어때야 그 생태계가 안정적이었지? 종의 숫자가 어때야? 많아야 적어야? 당연하지. 많아야. 야, 니네 봐봐. 니네가 최종 소비자나. 최종 소비자야, 니네가. 점심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봐봐요. 안 먹었는데 지금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왜요? 먹을 거 천지니까요. 밥을 안 먹어도 초콜릿 하나 먹든가, 사탕 먹든가, 피자 먹든가. 굶어도 걱정이 안 돼. 자, 근데 국가가 먹이를 조절해요.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못 먹었어요. 근데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럼 미친 듯이 먹습니다. 미친 듯이 먹어요. 무슨 얘기냐? 종이 다양하잖아요. 먹을 게 많으면 이 생태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개체수가. 누구 하나 잠시 빠져도 당장 얘들이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당장 먹이가 하나밖에 없으면 그 상위 포식자는 걔가 사라지죠? 걔도 사라져요. 먹이가 없으니까. 그럼 그 밑에 있는 개들이 먹던 피식자애들 있죠? 걔들은 어떨까요? 와, 늘어나요. 파괴되는 거예요, 생태계가. 아시겠어요? 그 생태계는 종이 다양해야 돼요. 군집이 그런 거예요. 군집은 종들의 집합체예요. 종들의. 그럼 군집이 커야 됩니다. 군집이 다양해야 되고요. 이게 생태계 평형에 영향을 주는 거죠. 자, 이런 군집들이 막 퍼져 있어요. 거기에 갯벌이냐, 습지냐, 해안가냐, 이런 것까지 들어오면 그게 뭐가 된다? 생태계가 되는 거야. 자,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까지 개체가 되기 전까지. 이 뒤는요, 이 뒤쪽은, 이쁜 거 없나? 여기 있다. 이 뒤쪽은 우리가 배우는 모든 거예요. 통합과학에서 배웠던 거. 통합과학은 이 앞에 안 배워요.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배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일단은, 그러니까 통합과학 1에서 막 땅 부딪히고, 막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지구라는 개체가 완성이 되고, 거기에 생명체가 태어나서 스스로 하는 거, 그거 다 배웠어요. 스스로 하는 거. 뭐, 세포 소기관의 특징, 세포 배웠죠. 동물세포, 식물세포. 물질이 막 출입합니다. 그죠? 단순확산, 촉진확산 이런 거 배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막 일어나면서 뭐 물질 대사를 통해서 에너지 대사가 따라오고 그래서 단백질까지 합성하고 땡! 요걸 끝났어요. 그럼 생명과학 2, 통합과학 2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부터는요, 그 생태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려줘요. 초장에 뭐가 있습니까? 지진 시대를 가르쳐 준 이유가 딱 하나예요. 대멸종이 이렇게 일어났어. 5번. 근데도 지금은 생물이 이렇게 다양해. 왜? 이거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봐요. 세포가 조직이 되고 조직이 기관이 되고 그 다음에 개체가 되는 건 생명과학에서밖에 안 알려주죠. 그래서 이 생명과학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식물과 동물로 나뉘어요. 그러면 식물은 당연히 세포부터 출발 맞아요. 그 다음에 조직이에요. 그 다음에가 얘가 들어와요. 식물에만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누가 생기고, 그 다음은 개체예요. 똑같습니다. 여기부터는 똑같아요. 자, 동물은요, 세포에서 출발을 맞고요, 조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나와요. 기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가 기관계가 나와요. 그리고 개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관계가 뭔데요? 병원 가면 알 수 있잖아. 소화계 이런 게 기관계예요. 소화기관 이게 여러분 다음 시간 우리가 하는 거 기관계의 특징 알았냐? 그래서 소화계에는 누구누구가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맨날 애들이 틀릴 거 생각해봐. 소화계 그럼 출발이 어디야? 입이야. 끝은 어디니? 똥꼬. 항문이 항문. 그럼 항문으로 나온 음식물은 배설물이 아니야. 여기서 또 마음이 아프죠. 음식물 찌꺼기입니다. 배설물은 오줌을 배설이라고 하는 거야. 배설계로 나온 게 알았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항문은 소화기관이에요. 또 있어요. 이자 소화기관이고요. 또 있어요. 시험에 잘 나오는 거. 간. 걔도 소화기관이에요. 알았어요?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조사해 놔야 돼요. 예전에 이게 없었거든요. 근데 들어온 거죠. 22개 전부터. 그래서 봐봐요. 식물하고 동물이 이런 거로 간다면 식물은 조직계 쪽을 많이 물어볼 거고요. 동물은 기관계 쪽을 많이 묻겠죠. 그죠? 그래서 그 얘기를 21쪽에 간단하게 써놓은 거예요. 21쪽에. 알았습니까? 동물의 구성 단계 보이죠? 그래서 세포가 조직이 되고 기관이 된 다음에 기관계가 되고 지금 기관계까지 어디까지 가냐면 소화계 계통까지 간 거예요. 그게. 물론 소화계 말고 뭐 있겠어요? 호흡계도 있죠. 순환계도 있죠. 배설계도 있죠. 그죠?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어떤 기관이 존재하고 이런 걸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식물은 쭉 보니까 어디까지 나왔어요? 입이요. 입. 이파리가 바로 기관이에요. 줄기가 기관이고요. 뿌리가 기관이라고요. 근데 이파리만 시험에 내요. 거기에 조직계에 보면 기본 조직계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그죠? 기본 조직. 울타리 조직, 해면 조직 이런 것들이 모인 거거든요. 알겠어요? 그런 것들에 그래서 조직계 쪽을 많이 물어요. 동물은 기관계 쪽을 많이 묻고 이걸 배울 겁니다. 끝. 아쉽지 않아요? 그죠? 넘어와요. 자, 이래서 문제는 가볍게 한번 풀어보시고요. 여러분, 이제 32쪽으로 넘어갑니다. 32쪽. 자, 뭐가 뜹니까? 물질 대사와 에너지. 이거 아까 어디서 배웠어요? 생명에 의해서 배웠죠. 몇 번째로? 2번째로 배운 겁니다. 2번째로. 그게 무슨 얘기냐? 일단어는 그냥 함축시켜 놓은 거고 그 다음부터 풀어가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알았죠? 자, 물질 대사와 에너지 이 파트를 하면 오늘 수업이 끝납니다.
자, 물질 대사와 에너지 단원을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분명히 얘기했지만 둘은 불가분의 관계야. 가장 여기서 핵심은 이 말이죠. 화학 변화예요. 비단 화학 변화만 에너지의 출입이 따르는 게 아니에요. 물리 변화도 우리는 에너지의 출입이 따른다. 얼음이 물이 되고 물이 수증기가 되는데도 열을 흡수하는 열의 이동 과정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화학 변화는 얼마나 많은 열이 더 많이 이동하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물질 대사는 이게 기본적이에요. 이 단원에.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딱 요약을 해보자. 거기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물질 대사는 고분자를 뽀개서 저분자로 만드는 과정도 있지만 저분자를 합쳐서 뭘로? 고분자로 만드는 과정도 있단 말이야. 우리 몸에서는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요. 그럼 가장 간단하게 출제자들이 묻는 게 뭐냐? 물질 대사의 종류와 그에 따른 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대부분 앞에서 배웠듯이 동화나 이화의 대표적 과정으로 광합성과 호흡을 주로 다룹니다. 자, 봅시다. 고분자라고 하는 애를 우리는 요 정도로 본다면 예를 들어서 이게 포도당입니다, 여러분. 저분자는 이렇게 보자는 거죠. CO2와 H2O, 물로 보자는 거죠. 그래서 저분자가 고분자로 가는 과정을 우리는 합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생명과학은 동화작용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동화작용. 이렇게 동화를 할 때는 에너지 출입이 따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에너지를 흡수한다.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러한 그래프가 나온다. 자, 이 가로축은 뭐냐? 우리가 흔히들 화학 반응식을 쓸 때 반응물을 좌측에, 생성물을 우측에 쓰죠. 이렇게 씁니다. 이 화살표 의미가 뭘까요? 생성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 화살표는 요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반응의 진행 방향. 알겠죠? 그러면 세로축이 뭐냐? 에너지 레벨. 그래서 이걸 준위라고 하거든요. 화학에서도 에너지 준위는 정확히 얼마인지 몰라요. 모든 물질의 에너지 준위는 온도와 압력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학 변화를 통해서요, 나오는 열과 들어가는 열만 확인이 가능해요. 근데 그 얘기는 여기 없죠. 어떻게 확인하는지 그 열량 공식 있죠. Q는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이거 있잖아요. 열량계를 구하는 거. 그런 거로도 구하고 뭐 헬스 법칙을 이용하기도 하고 결합 에너지를 이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구합니다. 그때 요렇다는 거예요. 동화라는 건 이렇게 먼저 써주는 애 있죠. 얘를 반응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럼 오른쪽에 써주는 애가 누구예요? 생성물이죠. 요렇게. 그러면 이때보다 요 차이 올라갔구나. 에너지가 올라갔구나. 요렇게 차이. 그러니까 여기 에너지 레벨하고 요 차이 있죠. 요 차이. 요것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알았어? 그런데 생명과학은 보여지는 게 뭐냐? 야, 이거 했더니 열이 들어가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 에너지의 흡수 방출이니까 내가 지금 열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에너지가 열만 있나요? 빛도 있잖아요. 맞지? 그래서 여기는 이 대표 광합성이라고 불러요. 광합성. 알겠지? 그러면 반대로 고분자가 저분자로 내려오는 과정. 이거는 분해거든요. 분해. 이걸 생명과학은
서로 다를 이자를 써가지고 이화. 나뉜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되느냐? 에너지가 방출되더라는 거예요. 에너지가 방출되더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가 방출되는 걸 그래프로 그리다 보니 당연스레 이건 반응의 진행 방향이고요. 세로축은 에너지 준인데 이 준위 파트에서 보면 여기 있는 거 왼쪽에 있는 게 당연히 반응물이에요. 반응물이 얘는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얘도 들어오죠. 만약에 유산소 호흡이라면, 산소 호흡이라면 O2도 들어옵니다. 반응물에. 생성물에 누구 있느냐 그러면 CO2와 H2O가 있어요. 이게 생성물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서도 에너지 출입이 따르는데 오씨 에너지가 어때요? 낮아졌죠. 에너지 방출이죠. 저 차이만큼을. 그래서 이걸 흡열, 이건 발열,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근데요, 여러분, 이게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거잖아. 중요한 겁니다. 아까 바이러스가 왜 생물적 특성이 아닌 무생물적 특성을 갖는다고 했어요? 누가 없어서. 그거 하고 싶은 거, 말하고 싶은 거, 효소입니다. 맞아요. 그 효소가 여기서, 이 효소들이, 물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썼다고 해서 같은 효소가 막 반응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화학 반응은 아주 독립적 효소들이 다 따로따로 작용해요. 근데 이 효소가 성분이 뭡니까? 통과 시간에 배웠죠? 단백질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이보솜이라는 곳에서 단백질을 합성한다는 게 한두 개를 합성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라이보솜들이 다 다른 걸 만들어요. 그럼 단백질이 소포체를 통해서 골지체로 가잖아요? 골지체가 뭐 하는 줄 알아요? 택배 회사예요, 걔들이. 골지체가 라벨을 붙이는 거야. 야, 너 항체. 이건 호르몬이네? 너 효소. 이놈도 효소야. 이 효소 1, 2, 어깨까지. 1억 개 이상. 그리고선 그 막에 둘러싸여서 내보냅니다. 밖으로. 그러면요, 화학적인 그 신호에 따라서 얘가 찾아가요. 위치를 다. 그러니까 뭐를 붙이는 거죠? 탄수화물이나 지질을 가지고 얘가 주소를 붙여요. 그럼 그것들이 다 알아서 갑니다.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흥미가 없을 수가 없어요. 과학은 어떤 걸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지? 인간도 이렇게 못하겠다. 이런 게 있어요, 되게. 자, 이 효소가 작용을 하는데, 효소는 배웠잖아요? 보세요. 우리가 반응이 일어날 때, 요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여기 있구나, 색깔이. 별로 못 없는 건데. 보세요. 요러한 에너지를 표시합니다. 요런 에너지를.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화살표가 뭘까요? 어떤 화학 반응도 반응물이 끊어져야 일어나요. 다시 말하면 CO2, H2O는 공유결합을 한 분자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다 잘려야 돼요. C 따로, O 따로, H 따로 막 이렇게 잘려야 되거든요. 그걸 활성화 상태라고 합니다. 아셨어요? 그 활성화 상태가 어디냐 그러면 어디쯤 되겠지만 얘들 에너지 준위보다 높아요. 얘들 에너지 준위보다 높습니다. 이걸 활성화 상태라고 하죠. 그러다가 이제 생성물이 되려면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결합을 할 때는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요거 하나 외워두세요. 에너지는 무조건 낮을수록 안정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외워요, 그냥. 에너지는 낮을수록 안정합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원소의 주기성에 배웠을 때 아마 핵을 중심으로 원을 그려봤을 거예요. 작은 원이 핵과 가깝죠. 그 에너지가 낮은 애예요. 걔가 안정하거든. 큰 원으로 갈수록 불안정한 겁니다. 왜 그런가 보세요. 에너지가 높아진다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화학 변화는요, 화학 자체가 전자의 학문이에요. 전자가 움직이면 화학 변화예요, 무조건.
그런데 에너지 높은 전자는 움직이기 쉽죠. 그죠? 조금만 에너지면 바로 튀어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에너지가 낮은 애들은 어때요? 아, 엄청난 에너지를 줘야 이게 전자가 튀어나가겠죠? 그럼 질문합니다. 얼음, 물, 수증기 중에 누가 제일 안정해요? 느낌상. 누가 화학 변화하기 가장 어렵냐고요. 여러분, 물 전기분해 이런 거 들어봤죠? 물을 전기분해하면 수소하고 산소 나오죠? 얼음을 전기분해할래? 너희들한테 주는 거 3개. 얼음을 전기분해할래? 수증기를 전기분해할래? 물에 전기분해인데 왜 물은 얘기 안 해요? 얘들아, 그걸 꽂잖아? 그럼 얘가 뜨겁겠지. 전기 에너지를 받아서 수증기로 변한 다음에 전기분해가 돼. 그 끝에, 도선 끝에서. 그러면 얼음은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녹여야 돼. 에너지를 가해서 녹인 다음 물을 만들어서 끼워서 전기분해해야 돼. 누가 불편하냐? 얼음이지. 걔가 안정한 거야. 얼음이 에너지가 낮다고. 그래서 얼음에 에너지를 가하면 물이 되는 거고, 물에 에너지를 가하면 수증기가 되니까 당연히 낮을수록 안정하다. 기억해. 그러니까 얘는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가는 현상이야, 흡열은. 그래서 이렇게 한번 끊어진 다음에 새로 결합하는 거지. 그래서 포도당을 만들어, 이렇게 만들어. 야, 저 화살표 길이가 에너지 크기거든? 질문 잘 들어봐. 반응물들이 끊기 어렵겠냐, 생성물이 끊기 어렵겠냐. 중요한 점은 끊을 때 필요한 에너지는 결합할 때 필요한 에너지랑 똑같다. 사람이 이혼을 할 때 드는 돈이나 결혼하는 돈이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얘가 화살표가 길지. 다시 말해서 화살표가 긴 애가 끊기 어렵지. 그게 결론을 보니까 에너지가 낮은 애들이라는 거야. 안정하다는 거지, 얘보다는. 그럼 얘는 어떠냐? 얘는 여기까지 올라가려면 얘는 여기까지 내려오잖아, 이만큼. 얘가 안정한 거야. 에너지가 낮은 애들이. 그래서 에너지는 낮을수록 안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때 봐라. 그럼 이걸 그리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그린다는 거야. 이해 갔어? 얘도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자, 촉매의 역할이 뭐냐? 자, 촉매라는 놈은 이 역할을 한다. 촉매는 반응물의 에너지 준위로부터 활성화 상태까지, 요게 되겠죠? 요게 되겠죠? 결국은 저 에너지를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게 촉매야. 그게 효소고. 알았어? 저걸 낮추면 봐라. 이걸 낮추게 되면 금방 생성물로 갈 수 있지. 온도가 낮아지니까.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야. 요걸 낮추면 여기를 금방 넘어가겠지? 요걸 뭐라고 부른다? 반응물을 생성물로 넘기기 위한 활성화 상태까지 드는 에너지다. 활성화 에너지. 그래서 액티베이션 에너지라고 불러. 이걸 얘가 어떻게 한다? 낮춘다. 그런 낮추는 애가 정촉매다. 얘가 누구라고? 정촉매인데 얘는 단백질에 대한 촉매잖아. 여러분, 촉매도 되게 다양합니다. 이산화망간이도 집어넣으면 과산화수소가 물과 산소로 나옵니다. 이럴 때 이산화망간 무지촉매예요. 이런 것들은. 얘는 생체정촉매다. 이렇게 얘기해. 생체정촉매다. 알았어요? 그래서 효소는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거, 활성화 에너지 언덕을 낮춰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합니다도 중요하지만, 반응이 일어나지 못할 상황에서 반응을 일어나게 해주는 거죠. 속도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정말 이 온도로서는 반응이 안 일어나. 왜? 인간의 온도가 36.5도씨야. 화학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 못 일어나. 근데 촉매가 그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게 누구라고? 효소. 아유, 잠깐, 번외 질문. 그러면 효소나 촉매들은 다 반응을 잘 일어나게 도와주는 촉매만 있나요? 아니요. 잘 안 일어나게 하는 억지 촉매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애가 누구냐? 이 억지 촉매들은요, 좀 생명공학과에서 많이 개발하는 촉매거든요. 반응이 너무 빠른 걸 잘 안 일어나게. 왜? 너무 빠르도 불안하잖아요. 그 말 그대로 여러분 핵분열할 때 있죠. 핵분열. 원자력 발전소에서
92번 우라늄 235짜리를 충돌시킬 때 그 중성자가 충돌을 하거든요. 그거 세게 충돌하면 원자폭탄이에요. 그럼 걔 속도를 느리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중수라고 H2인데 수소가 분자량이 H2가 20짜리야. 1짜리 수소가 아니라 2짜리. 그 바닷물에서 이렇게 정제돼서 쓰거든.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가 바닷가에 있는 거야 다. 알았냐? 그 중수를 넣어서 끓는 점이 어때? 좀 높겠지. 한 104점 몇 도 돼. 그러면 걔가 중성자의 에너지를 빼서 천천히 가서 충돌한다고. 야, 천천히 간다니까 이러고 가는 게 아니라 보통의 충돌보다 속도를 느리게 한다고. 그래 천천히 일어나야 거기서 생기는 열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거야. 갑자기 확 일어나면 열 어디 갔어? 아니, 그 생각 하기도 전에 폭발해. 알았어? 그러니까 천천히 일어나게.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촉매도 천천히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건데 이건 주변의 온도가 굉장히 낮아. 근데도 반응을 천천히 일으켜 주는 거야. 이게 생체종 촉매. 그런데 부촉매가 뭐냐? 여러분 응급실 가봤어요? 가보면 크게 다친 거예요, 여러분들. 그지? 응급실에 가면 교통사고 환자들이 들어옵니다. 뭐 김사부, 낭만 뭐 이런 거 본 적 있죠? 거기 똑같아요. 막 다 찢었어요. 거긴 그런 거 보여주지 않잖아요? 어떡합니까? 과산화수소 있어요. 소독약이죠? 막 한 100개 있어요. 응급실에 그럼 뚜껑 딱딱 뿌려요. 몸에다 뿌립니다. 소독을 하는 거죠, 소독을. 그리고 솜으로 막 닦아내요. 물 부어갖고 닦는 줄 알았죠? 과산화수소를 부어요. 그러면 진짜 8통, 7통을 써요. 근데 뚝 뿌렸는데 남았어. 버리기 그렇잖아. 인산을 넣어요. H3PO4라는 인산을 집어넣으면 산소가 천천히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마치 코카콜라를 딱 따갖고 막 마셨는데 냅둬야 돼. 근데 냉장고는 없어. 뚜껑도 없어. 거기다 물질을 넣으면 CO2 가스가 잘 안 나가. 그럼 시원하게 마실 수 있을 거 아니야. 톡 쏘는 느낌으로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부촉매라고 그래, 그런 걸. 그러니까 그런 촉매도 있다고. 알았지? 근데 H3PO4면 생체 정촉매가 아닌 거야, 걔는. 알겠어? 무기물이니까. 무기물이라고 할 수, 그렇죠. 무기물이라고 할 수 해야죠. 무기촉매예요. 뭐, 우리가 보통 말하는 뭐 단백질로 이루어진 촉매가 아니거든요. 우리 몸은 단백질로 이루어져서 여러분, 그걸 통과 시간에 뭐라고 배워요, 여러분들? 단백질에 대한 특징이 있죠, 하나. 여러분, 냉동인간 들어봤죠? 그죠? 냉동인간. 온도를 낮추면. 우리 그 생체 기능이 저하되는 거지 죽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찜통인간 들어봤어요? 찜통? 자, 돼지고기를, 아니, 물고기를 급냉을 하면 이거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얘를 푹 구워요. 끝났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온도에 약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의 온도가 36.5도씨인데 38도 정도 되면 막 열이 끓는다고 하죠. 어린 아이가 38도씨 된다? 7도씨 된다? 위험합니다. 어린 아이는. 왜요? 어린 아이는 저항력이 약해요. 그래서 뭐 먹여야 돼? 해열제 먹여야 되겠죠? 먹습니까? 안 먹죠, 애가. 우느라고. 그럼 어떻게 해요? 좌입식이라 해가지고 어디다 똥꼬에다 집어넣습니다. 그 내가 힘 꽉 주면 안 들어가요. 그래서 냉동실에 아이스크림이 꽉 차 있어요. 아이스크림 갖다 주면, 그런데, 달콤하거든. 그걸 빨아요. 그럼 온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이가 있는 집안의 냉동실은 응급실이에요. 거기가 응급실. 괜히 누가 애 낳는데 가가지고 아이 노는데 그 냉동실, 야, 아이스크림 많이 따고 다 처먹고 오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어른들, 할아버지들, 사탕 많이 주죠. 이렇게 가면. 그죠? 할아버지는 사탕을 많이 갖고 다녀야 돼요. 저혈당 증세가 오면요, 그냥 돌아가셔요. 그 저혈당이 뭐냐? 여러분, 배고파 본 적 있어요? 자기 배고픈 거 잘 못 참는 사람 손 들어봐요. 배고픈 거. 참아요? 쌤 못 참아요. 배고프면요, 하늘이 노랗고요, 다리가 힘이 풀려서 이렇게 누워있을게. 그리고 뭐라도 개걸스럽게 먹어야 돼요. 근데 그거에 100배.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되게, 그 교통순경들도 사탕 갖고 다녀요. 차들이 막 가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갖다 찌 끌고 가잖아요? 저혈당 증상 온 거예요. 운전하다 픽 한 거예요, 쇼크. 그러면 진짜 거짓말도 아니고 사탕을 비해 늦자마자 일어나요. 아이고, 이러면서 일어나요. 알았어요? 그래서 할아버지의 사탕과 어린아이의 아이스크림은 절대 뺏지 마라. 응급약입니다, 응급약.
알겠죠? 여러분 봐봐요. 지금 이런 물질 대사가 일어나면서 뭐까지 따라왔다는 거 알았죠? 에너지 대사까지 따라왔다는 거 알았죠? 그럼 출제자들은 어디 쪽으로 끌고 갈까요? 바로 여기로 끌고 갑니다. 호흡으로.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가 호흡 얘기가 나와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물질 대사를 통해서 적당한 물질을 만들었어요. 그럼 거기 나오는 에너지는 어떻게 이용하냐는 거야. 자, 열 효율을 여러분들은 배웠습니다. 어떤 기관도 발생한 에너지를 모두 일로 못 바꿔요. 맞죠? 우리 몸도 그렇습니다. 발생한 에너지를 모두 우리 몸에 이로운 에너지로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서 60% 정도를 인간이 호흡을 통해서 나오는 에너지의 60%, 그것도 뭐냐면 요겁니다. 요거. 자, 이게 고분자죠? 우리가 포도당이라 부르거든요. 얘가 산소와 반응하면, 여러분 이거 생명을 듣는 친구라면 일반 선택으로 화학도 좀 듣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거 화학 반응식이에요. 이거 맞출 줄 알아야 돼요. 화학 반응식 앞에 개수. 화학 시간에 배우겠지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쓴 건 물질이에요. 물질의 분자식이라는 겁니다. 무슨 첨자로 되어 있다? 아래 첨자로 되어 있죠? 이거 절대 건드리는 거 아닙니다. 니들 멋대로 저거 지우고 그러지 말라고. 봐요. 포도당은 탄소가 6개가 있어야 되고 수소가 12개가 있어야 되고 산소가 6개 있는 애가 포도당이에요. 산소는 산소 원자 2개가, 여기서 또 내가 선생님들이 쓰는 말 중에 너희들이 간과하고 들어갔고 나중에 헷갈리는 게 있어. 과학이 어려운 건 용어를 모르는 거야. 자, 내가 말하는 산소는 누구냐면 얘를 산소라고 합니다.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도 불러요. 또는 이렇게도 불러요. 모두 얘를 칭하는 말이에요. 그럼 얘는 뭘까요? 이건 꼭 뒤에 이걸 붙여야 됩니다. 이렇게요. 얘는 물질이 아니에요. 알았어요? 산소 원자 그러면 이거 O구나. 산소, 산소 기체, 산소 분자, O2입니다. 지금 우리는 물질을 다루는 거죠. 절대 생명과학에서는 얘를 다루지 않아요. 알았어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 물질입니다. 그래서 얘 식을 어떻게 맞추는지 봐요. 화학 반응식은 제일 중요한 게 질량 보존이에요, 여러분. 질량이 보존돼야 된다고. 근데 선생님 왜 질량 모르는데요? 그럼 뭐 하면 될까요? 이게 반응물이고 이게 생성물이라면 같은 원소로 되어 있잖아요. 반응물은 CH5로 되어 있고 생성물도 CH5로 되어 있잖아요. 개수만 맞추라고요. 개수. 자, 어떻게 맞추는지 봐요. 큰 것 기준으로 얘가 고분자잖아요. 탄소가 몇 개 있나요? 6개 있어요. 탄소 원자가. 보여요? 6개가 있어요. 그럼 여기는 탄소를 갖는 애가 얘밖에 없잖아요. 근데 탄소 원자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 물질 안에는. 6개 있으려면 앞에 이렇게 써주라고. 이게 CO2의 개수야. 응? 다시 말해서 우리 머리가 6개 필요해. 그럼 나 몇 명 있으면 돼? 6명 있으면 되는 거야. 머리가 6개 필요하면. 자, 그렇단 말이야. 이제 수소가 여기 몇 개니? 수소 원자가 12개지. 근데 물 분자 안에는 수소 원자가 2개 들었단 말이야. 앞에 뭐 쓰면 될까? 이렇게. 이제 산소 원자 맞춰봐. 여기 산소 원자 몇 개야? 12개에다가 여기 하면 6개, 18개지. 근데 이 분자 내에는 몇 개가 들었어? 산소 원자가 6개 들었지? 몇 개 더 있으면 돼? 12개 더 있으면 되잖아. 그러면 우리는 요 앞에다 뭐라고 쓰면 된다? 이게 화학 반응식이더라. 암산법, 미정계수법 이러고 배운다고. 학교에서도 이렇게 하는 게 빨라요. 화학은 무조건 시간을 짧게 가져야 되니까. 그리고 생명과학에서도 이런 식을 볼 줄은 아셔야 돼요. 이게 뭡니까? 바로 광합성입니다. 그럼 광합성 할 때는 자, 열이 필요합니까? 열을 방출합니까? 열이 필요해요. 동하니까. 그래서 반응물, 생성물 중에 누가, 이건 호흡이죠. 미안해요. 이건 호흡이죠. 지금 고분자인 포도당이 저분자인 얘로 가니까 이건 호흡이잖아요.
그럼 에너지는 누가 높아야 돼? 얘가 높아야 돼요. 맞죠? 얘가 높고 얘는 어때요? 낮아야 되죠. 그러면 이 화살표가 질량도 보존된다는 뜻이지만 에너지도 증가하다는 표시예요. 에너지도 같다. 누가 낮은데 얘가 낮잖아. 그지? 그러면 이 식에다가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럼 열 에너지가 똑같을 거 아니에요. 이게 발열이라니까. 이게 발열이에요. 알았습니까? 열을 우측에 써놔요. 알겠죠? 자, 근데 봐요. 이게 호흡이라는 말 그대로 이화작용이에요. 그럼 반대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 개수를 아니까 그냥 쓸게요. 자, 얘는 흡열이잖아요. 그럼 열이 누가 높아요? 열이 얘가 높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써야 되잖아. 이렇게 말 그대로 이렇게. 그래 에너지가 증가할 거 아니냐? 근데 화학은 이 열을 여기다 항상 써. 마이너스 열이라고 써. 생성물질의 열을 표시한 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열은 흡열인 거고. 알겠니? 내가 왜 열 얘기를 계속 써주는 줄 알아? 얘들이 봐봐. 이화하고 동화란 말이야. 그럼 반드시 누가 따라와야 돼? 열의 출입이 따라와야 되는데 생명과학은 요 정도? 얘들은 어떻게 하고? 에너지가 방출되고 얘는 어떻게 하고? 흡수된다. 그런데 그 에너지가 얘는 무슨 형태로? 얘는 무슨 형태로? 이렇게 에너지가 출입된다고. 알았어? 이걸 광합성, 얘를 호흡 이렇게 부른다고. 알았니? 그래서 밑에 갑자기 얘만 중점적으로 다뤘거든. 얘만. 근데 이게 왜 그런지 봐봐. 왜 출제자가 얘를 다루는지. 얘들아, 얘가 기억이고 얘가 니은이야. 이해하니? 자, 식물하고 동물을 얘기해보자. 식물만 할 수 있는 게 기억, 니은 중에 누구야? 식물만 가능한 게 니은이지. 그치? 광합성은 식물만 가능하잖아. 그걸 원시 지구 쪽으로 넘어가서 성화물에 대해 앞쪽으로 가면 저걸 독립영양식물이라고. 생물. 독립영양생물. 그 종류로 니네가 남세균을 배운 거라고. 알았냐? 독립영양생물이거든? 그런데 이것만 하는 애들은 누구냐? 요것만 하는 애들. 먹는 애들. 먹이가 필요한 너희들 같은 애들. 너네 뭐 저 계단에 앉아가지고 너 뭐 하고 있어? 광합성 중이야. 뭐 농담으로 하지만 너네가 광합성 어떻게 해? 배고프면 먹어야지. 그게 종속 영양생물이라고 그래. 알았어? 종속 영양생물을 하는데 문제는 동식물이 모두 할 수 있는 게 기억이고 식물만 가능한 게 니은이야. 자, 이제 식물만 물어보자. 식물은 기억, 니은이 다 가능하지. 잘 들어봐. 밤에는 니은이 가능하니? 좋아. 낮에는 니은이 가능하지? 자, 낮에는 니은을 하고 밤에는 기억을 한다. 맞아, 틀려? 식물이 낮에는 니은을 하고 광합성, 밤에는 호흡을 한다. 맞아, 틀려? 이거 그냥 눈 뜨고 목 잘리는 거다. 생각해봐. 말 그대로 광합성 할 때는 호흡을 안 한다는 얘기인데 니네 밥 먹으면서 숨 안 쉬어? 그렇지. 호흡은 하루 종일 하는 거야. 24시간. 광합성은 낮에만 하는 거고. 이런 거 조심하라고. 이런 거 그 촘촘하게 써놓고 틀리면 꼭 적어놓고. 이게 시험 전날 딱 보는 게 이게 약이야. 보약. 알았어? 그런 것들을 많이 캐칭할 수 있도록 해. 그러면 이제 2장에서는 동식물이 공통하는 게 얘잖아. 얘 갖고 얘기한다. 어떤 얘기냐면 잘 들어봐. 먼저 비교부터 할게. 사실 우리가 통합과학 시간에 호흡을 배웠지만 너네 산소가 관여하는 반응이 무슨 반응이야? 산소를 얻는다, 산소를 잃는다. 무슨 반응이었지? 산화환원이었어. 맞아. 그치? 근데 산화환원이 산소가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본다. 뭐냐? 이렇게 포도당이 직접 이렇게 다이렉트로 굉장히 빠르게 이동하면 뭐가 생기냐? 여기서 얘가 생기거든.
이 모두가 발생해요. 선생님, 비대에너지면 비대에너지고 열이면 열이지. 뭡니까? 니네 통합과학 마지막에서 배웠지. 태양복사 에너지는 비대에너지 형태로 와서 어떻게 뭐 태양광 전지도 쓰이고 광합성도 하게 만들고, 열에너지 형태로 와서 뭐 물질을 순환시키고 이런 거 배웠잖아. 에너지는 각양각색으로 다 오는 거야. 어느 하나만 오는 게 아니라. 자, 포도당 하나를 물질을 쭉 빼고 얘를 뭐 하면? 연소시키면 빛과 열이 나온다. 근데 이 총 에너지 합이 얼마냐? 이 정도 돼. 686. 숫자를 외우지 마. 그게 급격히 나온다고. 그러니까 빛도 나오는 거야. 빛도. 그런데 이러면 어떤 산화 반응이 빠른 산화라고 얘기해요. 빠른 산화. 그게 연소야. 근데 연소의 조건이야? 이래야 돼. 고온이어야 돼. 뭔가 타려면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필요하거든. 요게 요 정도 돼. 그러니까 400도씨 이상의 예열 온도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얘가 포도당을 연소하면 CO2와 H2가 나오지만 빛이 발생하는 거고, 호흡은 똑같은 포도당이거든. 이 반응이 이렇게 일어난다고. 어떻게? 느리게. 말을 잘 들어. 이건 빠른 부분. 얘는 느린 산화거든. 얘는 느린 산화야. 뭐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오겠죠. 그런데도 얘는 일어난다고. 저온에서 일어난다고. 36.5도씨에도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생체 정촉의 효소 때문에 얘가 일어난다고. 그래서 얘가 물질대사라고. 얘는 왜 물질대사가 아니냐고. 효소가 관여하는 게 아니야, 얘는. 고온에서 지가 일어나는 화학변화고, 얘는 저온인데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건 효소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러니까 효소가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나게 도와주는 것도 효소의 작용이야. 알았지? 자, 그런데 그럼 여기서 뭐가 생길 거야? 이렇게 단계 뭐가 나올게? 열 에너지가 생기겠지. 야, 빛 나오면 좀 웃기겠다, 그지? 니네 숨 쉬면 뽀쩍뽀쩍 하냐고 몸에서. 그렇지 않잖아. 열이 발생한다고. 열이 쫄랑쫄랑. 그치? 이렇게 천천히 단계적으로 일어나 우리가 이 열을 이용하는데, 이 중에 40%를 저장을 하는 거야. 40% 이상을. 뭘로 저장하냐? 이거 시험에 잘 나온 거야. 뭘로 저장하느냐? 잘 봐요. 이 40%를 저장하면 나머지 60%는 빠져나간다는 얘기 아니냐? 그치? 60%는 빠져나갑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 몸의 체온을 조절하는 이런 데 쓰이긴 해요. 알았어요? 자, 저장을 하는데 어떻게 저장하느냐? 이렇게 저장합니다. 잘 보세요. 자, 제가 뭐를 그러냐,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듣거나 생소한 얘기예요. 우리 몸에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급할 때 쓸 수 있는 에너지적, 화학 에너지적 물질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우리 생명체만 보더라도 너무 신기하다고. 이걸 ATP라고 부르는데, ATP가 뭐냐면 아데노신. 이거 아데노신 여러분 아데노신 어디서 배웠지? 라고 할지 모르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그 아데닌이란 거 알아요? 아데닌. 아저씨 우리 집 가요. 아저씨 아까 염기. 그 아데닌하고 리보스가 결합한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 제가 자세히는 안 써줄게요. 요렇게 좀 볼까요? 요렇게 고리가 두 개인 애들이요, 염기 중에 고리가 두 개인 애들을 우리는 퓨린계열이라고 부르거든요. 뚱땡이라고 하세요. 그냥 고리가 두 개. 그게 아데닌과 구아닌이에요. 그리고 고리가 하나인 애들이 타이민하고 사이토신이에요.
그래서 골이 두 개 있는 구아닌과 골이 하나인 사이토신이 딱 만나면 그 결합 거리라는 간격이 있잖아요. 아데닌과 타이민이 만난 그 결합거리랑 똑같아서 DNA가 이렇게 1차로 되는 거예요. 상호적 결합. 아셨어요? 근데 이게 아데닌인데 이 아데닌에 누가 결합되어 있느냐? 이가 결합되어 있어요. 이게 리보스예요. 리보스. 리보스가 뭐냐고? RNA의 가운데 있는 물질이잖아요. 5탄당. 여러분, RNA의 단위체도 뉴클레오타이드고 DNA의 단위체도 뉴클레오타이드죠. 그 기억나요? 인산당 염기가 1대 1대 1로 있는 얘기인데 DNA는 가운데 있는 5탄당이 디옥실리보스라 DNA이고 RNA는 가운데 있는 5탄당이 리보스라 얘들이 우리가 RNA 이렇게 부르거든요. 같은 뉴클레오타이드라도. 그래서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헥사는 뉴클레오타이드가 8종류 있는 거예요, 여러분. DNA 4종류, RNA 4종류. 알았습니까? 그러면 무슨 얘기냐? 이 아데닌과 리보스를 합쳐서 이걸 합쳐서 우리는 뭐라 부른다? 이걸 합쳐서 아데노신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아데노신의 A. 알았어요? 여기에 누가 붙어 있느냐? 그러면 이게 인상기거든요. 여러분 이게 누구라고요? 인상기고요. 요때 요 에너지 보이죠? 요게 고에너지 결합이에요. 고에너지. 그럼 저거 끊어지면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저게 7.3kcal의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인상기가 몇 개 붙었냐고. 잘 봐. 하나 붙어 있으면 생명과학은 이를 모노라고 해요. 모노. 이 모노가 어디서 쓰이는 말이냐면 스테레오 있어. 스테레오. 모노, 스테레오. 그 가전제품에 스피커에 보면 모노는 한쪽에서만 들리는 거고 스테레오는 양쪽에 다 들리는 거예요. 하나는 뜻이고요. 두 개면 이렇게 두 개잖아요. 이렇게 두 개면 다이라고 불러요. 다이. 세 개면 이때 트리라고 불러요. 트리가 얘가 3이고 두 개 있고 얘는 세 개 있고 두 개 있고 얘가 하나 있다는 소리인데 그럼 여러분 ATP는 인상기가 몇 개 있다? 2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봐요. 이걸 그냥 아데노신이라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리보스 아데닌 리보스 합쳐서 아데노신이죠. 여기에 인상기가 하나 둘 이게 ATP예요. 인상기가 2개 있다. 그런데 얘가 결합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아데닌이 있는데 리보스 있고 이렇게 3개가 되겠죠. 그럼 이게 누구예요? ATP라고 해요. 이게 ATP. 그럼 생각해봐요. 2개가 3개가 됐네. 동화예요. 동화. 알았죠? 동화할 때는 흡열이었죠. 그때 호흡을 통해서 나오는 에너지가 얘를 뭐하게 만든다? 흡열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에너지가 전환돼서. 그럼 여기서 이제 재미난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런 호흡은 우리 세포 소기관이 어디서 일어나요? 호흡은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죠. 호흡이 일어나잖아요. 엽록체는 광합성 일어나고요. 질문합니다. 자, 마이토콘드리아에서는 동화작용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아주 기본 문제고 이거 대부분 100점 맞는 애들도 틀려와서 제가 환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봤죠? 이 호흡이 마이토콘드리아에 일어나요. 이때 생긴 에너지를 누가? ADP가 에너지를 얻어서 뭐로 저장한다? ATP로 저장한다고요.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이토콘드리아 안에서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던 마이토콘드리아는 호흡을 하는 거야. 이화야. 근데 ATP 합성 뭐야? 동화야. 외우세요. 모든 세포 우리 몸 안에서는요
물질 대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되게 단순한 말이잖아.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꼭 엽록체에서는 동화만 일어나요. 마이토콘드리아 이화만 이런다니까. 다 동화, 이화 다 일어납니다. 명심하십시오. 알겠어요? 그래서 물질 대사가 일어난다라고 꽝꽝꽝 하고 넘어가야 돼요. 알았니? 그래서 무슨 얘기냐? 너희들이 이제 진로 선택 이런 데 가면 배워요, 여러분들. 이 마이토콘드리아도 이중막 구조라 이렇게 크리스탈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이렇게 구조. 내막과 외막이 있어요. 이게 바깥쪽이 외막이고 내막인데 이 안에서 이화작용인 뭐도 일어나고 호흡도 일어나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ATP 38개를 만들어내요. 알았어요? 그게 686kcal의 40%입니다. 딱. 알았죠? 그래서 연소와 호흡. 고온이다, 저온이다. 빠르다, 느리다. 에너지 효율이 0이다, 0이 아니다. 알았어요? 그 다음에 효소가 관여 안 한다, 한다. 요 과정에서 여러분들 이 호흡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발생한 100%의 열 중에 40%는 ATP로 저장을 해놓고 나머지 60도 그냥 보내지 않아요. 몸에 체온을 쓴다든지. 알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바꾸는 거죠. 이용합니다. 그럼 ATP로 저장된 에너지는 자, 사람은 요럴 때 쓰는 거야. 자, 손 한번 들어볼래? 니네? 요거 5번만 오늘부터 뺐다 해봐. 하나, 둘, 셋, 넷, 5. 여기 있는 ATP 다 쓴 거야. 너네가. 그러면, 다 썼으면 어떡해요? 근데 니네가 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러고 있어. 그럼 여기서 크레아틴 인산이라는 주유소 기름 탱크 차가 지나다녀. 그래가지고 인산기를 얼른 줘. ATP한테. 그럼 걔들이 ATP를 돼갖고 이거 에너지를 충당해. 그러다가 그 탱크도 떨어져. 그러면 비로소 무산소 호흡을 하는 거야, 이 안에서. 무산소 호흡이 뭐야? 그냥 포도당이 젖산으로 바뀌는 거거든. 되게 빨라. 근데 효율은 굉장히 떨어져. 그러니까 포도당 하나당 EATP가 만들어져. 근데 굉장히 빨리 만들어져. 그리고 생성물로 젖산이 쌓이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불러? 알배겼다라고 부르는 거야. 이런 식의 순환이 일어나는 거야. 자, 내가 지금 말한 것 중에 자연스럽게 배운 게 뭐야? 물질 대사가 일어나면 무슨 대사가 따라온다? 에너지 대사가 따라오고, 그 다음에 그 물질 대사 중에 이화적용 호흡은 연소랑 구분 좀 지어서 생각하고, 이 호흡이라는 게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데, 이화만 일방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모두 일어나더라? 동화도. 그럼 아울러 엽록체 안에서도 광합성이라는 동화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화도 일어난다. 요거를 명심해라. 여러분 33쪽에 맨 밑에 보면 그 ATP가 ADP로 가면서 에너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용되는 게 써 있어요. 근육운동이라고 써 있고요. 체온유지, 그 다음에 정신활동, 성장 이런데 우리가 그런 거보다 뭔가 팍 안 와닿지. 야, 전기뱀장어 알아? 전기뱀장어, 전기를 내는 뱀장어야. 그러니까 니네 뭐 장어는 먹어봤잖아. 근데 걔는 전기뱀장어는 누구도 못 건드리거든. 코모도 도마뱀조차도 걔한테 물리고 쓰러져. 그 에너지가 ATP로 나오는 거야. 그 다음 반딧불이 알지? 반딧불이. 걔 발광하지? 그게 ATP야. 알았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걸 통해서 능동수송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근육운동이라든가 이런 걸 써. 근데 생물들 중에는 그걸 전기로 발전시키는 놈도 있고 빛으로 발광시키는 놈도 있어. 알았어요? ATP가 그런 거다. 인간만 들어있는 게 아니야. 알았냐? 자, 이래서 여러분들 숙제가 39쪽까지예요. 꼭 해오시고. 알겠습니까?